안녕하십니까.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강좌를 맡게 된 신록산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자동차 사고의 법률상 책임부터 이제 하나씩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학습을 하기 전에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과목이라는 이제 손해사정사 2차 시험 과목의 구성은 크게 이제 법률상 책임과 관련된 문제와 그리고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른 보상 책임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제 손해론, 즉 보험금을 산정하고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법률상 책임에 관한 법률상 책임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저와 함께 먼저 학습을 하시겠지만, 법률상 책임에 관련된 문제를 학습하시면서 필연적으로 아직 학습하지 않았지만 뒤에 부분에 있는 약관에 따른 보상 책임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뭐 각종 특별 약관이나 또는 지급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문제까지 조금씩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비록 학습을 아직 진행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해당되는 부분 먼저 확인을 좀 하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미리 좀 같이 한번 봐주시는 것도 학습 효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PPT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는 그 보상 책임도 이 법률상 책임이나 그 외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약관을 다들 하나씩 구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를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뭐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다들 뭐 자동차는 다 한 대씩 있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보험사나 이런 쪽에다 말씀을 하시면 자동차 보험 약관을 하나씩 다 보내주십니다. 그런 걸 가지고 같이 한번 좀 보면서 학습을 하는 방법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이제 법률상 책임, 즉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사고를 야기한 사람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동차를 사용했던 사람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법률상 문제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제 민사상 책임이라고 할 것인데요. 자, 사고를 직접 야기한, 즉 운전을 했거나 해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던 그 당사자는 사고 상황에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 그 외에 뭐 자동차의 결함에 따른 문제라고 한다면, 자동차의 하자에 따른 문제라고 한다면 공작물 책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자, 운전을 한 사람이 어떤 피용인 관계, 즉 사용자와 피용인 관계에 있다면 그 사용자는 우리가 우리 책임근제 시간에서도 배우신 것처럼 사용자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돈을 내고 제가 오늘 이 스튜디오에 올 땐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왔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고속버스라든지 이런 대중교통 수단을 돈을 내고 이용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돈을 낸 승객에 대해서는 유상운송 계약에 따른 여러 가지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민사상 책임에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이라고 할 것인데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같이 학습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사상 책임은 크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일단 우리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론 이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 도로에 나와 있는 자동차들, 그리고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들, 뭐 도로의 시설,
이런 것들을 모두 규율하는 법률은 바로 도로교통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범칙금 처분을 받는다든지 벌점 처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사고에 따른 아니면 평소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많이 쌓여 있어서 면허 정지가 된다든지 취소가 된다든지 하는 행정상 처분이 부과되고요. 이러한 행정상 처분은 민사상 책임과 뒤에서 보는 형사상 책임과는 또 별도의 처분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신호 위반을 해서 어떤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다고 한다면 제가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도로교통법에 따른 행정상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세 가지 책임이 모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형사상 책임은 기본적으로는 형법에 보면요, 사람을 운전하던 중에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행위에 좀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도주를 했다든지 아니면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위험 운전을 했다든지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말하는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에서도 많이 보이는 뭐 보복운전인가 아닌가 하는 그 보복운전이 해당이 되면 위험 운전으로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나 노인에 대한 치사상죄 같은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형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만 비난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교통사고 유형에 있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형사상 책임 중에서 이제 가장 또 비중이 높은 것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할 것인데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운전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면 뭐 더 운이 없으면 여러 번의 사고를 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벌금이나 또는 그거 이상의 즉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행정상 처분이나 행정상 책임이나 민사상 책임과 또 달리 그야말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그리고 그 정도로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었고 대중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가에서는 특별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자, 형법 내지 기타 이 형사상 법률상 책임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대폭 완화시켜주는 법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즉 사고를 야기한 자에 대해서 처벌을 면해 줄 거나 할 수 있는 특별히 법을 만든 것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자,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통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의 특례, 여기서 말하는 특례는 이제 처벌을 면해주는 특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 특례를 정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고요. 따라서 앞에서 본 것처럼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의 특례로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거나 또는 대인 손해에 대하여 보상 한도 제한이 없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일단 사람의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사람이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서만 교통사고 특례법이 적용이 된다 하는 부분이 일단 제1원칙이고요.
자,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보험 해서 우리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 대인배상이 무한으로 보상이 되는, 즉 대인배상이 한도가 있는 책임보험인 대인배상 1과 별도로 대인배상이 무한으로 보상되는 대인배상 2를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한 보상이 가능한 대인배상 2 종합보험을 가입한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를 야기했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대인배상 2에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 무한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돼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즉 검사는 기소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도로교통법상 행정법상 처분 이것만은 면할 수는 없지만 형사상 책임은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설사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이러한 경우를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형법에 보면은 뭐 강간죄라든지 하는 것들이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주된 내용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의 처벌을 받아야 될 위험에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로 용서를 구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더라도 종합보험, 즉 무한보상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을 면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 과연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처벌을 면해준다고 하는 것은 또 피해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자동차로 사고가 생겨서 피해가 생겼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데 가해자가 언제나 처벌이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굉장히 형평에 어긋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는 중대한 사고, 그러니까 그 위반 사항이 굉장히 중대한 사고를 14개를 규정하고 있고요. 이 14개에 대해서는 비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명시한 의사에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사망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14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먼저 정리를 해 두시고, 자, 14개 예외 조항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사고. 자, 신호 위반은 보통 우리가 이제 교차로에 있는 또는 뭐 횡단보도에 설치된 도로에 설치된 모든 신호등을 지시에 따라서 그 교통이 운전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을 신호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조금 이제 운전을 하실 때 주의해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반드시 신호등이 있는 그런 도로 상황에서만 신호 위반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교통법에는 분명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요즘에는 지시 위반에 대한 처벌도
신호 위반과 똑같이 처벌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시 위반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면 1차선은 좌회전 전용 차선인데 분명 바닥에는 좌회전만 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진을 했다든지 아니면 노란색으로 안전지대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전지대를 통과해서 다른 차선으로 넘어갔다든지 하는 부분. 또 일시정지를 분명 인도 오른쪽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았다든지 하는 부분들. 뭐 아니면 터널 내에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데 터널 내에서 차선 변경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모두 지시 위반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호등만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아니고요.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경찰청이나 하는 해당 관서에서 설치해 놓고 따르도록 준수하도록 만들어 놓은 내용을 위반했을 때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사고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중앙선 침범 사고이고요. 뭐 신호 위반, 지시 위반하고 뭐 거의 동급의 사고라고 할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제한 속도 20km 초과 사고, 즉 제한 속도 19km까지는 괜찮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중대한 사고로 보지는 않고 20km 이상 초과했을 때 중대한 사고로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요즘에 스쿨존,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30km 도로가 제한 속도로 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런 도로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냥 뭐 평소에 달리던 속도 60km, 50km 이렇게 달리다가 사고를 야기하게 되면요, 그야말로 20km 초과 과속 운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제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아니면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앞질기 금지 위반 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널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교차로 내라든지 아니면 터널 내 교량 위라든지 이렇게 앞지르기가 금지된 실선 구간의 사고, 그 다음에 철길 건널목 사고, 그렇죠. 철길 건널목에서 해당되는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 자, 그 다음에 횡단보도 보행자. 자, 여기서 말하는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에 대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는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거고요. 무면허 운전 사고, 음주운전 사고, 그 다음에 인도 침범 사고, 그다음에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사고, 화물 차량 고정 조치 위반 사고 및 사고 후 안전 조치 불이행, 그리고 음주 측정 거부까지 14개가 있고요. 그렇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제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분명 사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제정 목적이 사고를 야기한 사람들을 전과자로 모두 만드는 이런 부분을 방지하려고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망사고는 사람이 사망한 것이니까 가장 중대한 사고라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14개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14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망에 준하는 피해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불구가 됐다든지 아니면 불치의 상황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식물인가에 됐다든지 아니면은 중요 팔다리 이런 부분들이 절단돼서 정말 평생도록 의족이나 의수를 착용해야 된다든지 하는 거, 거의 사망하고 비교해 봐도 그 손해나 피해자의 고통이 절대 가볍지 않은 이런 사고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들을 통틀어서 중상해 사고라고 하고요. 중상해에 해당되는 의사의 소견이 발급이 돼서 불구, 불치 또는
절단 등의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요, 비록 14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망 사고와 같이 처리해서 중상의 사고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몇 해 전에 우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개정이 되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사고만이 반드시 가장 대형 큰 손해를 발생하는 사고는 아니더라는 부분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고요. 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개정해서 중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사망 사고와 준하게 똑같이 해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가해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범위가 좀 더 넓어졌다고 할 것인데, 자,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가해자의 입장이 아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우리 법률이 개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14개 예외 조항과 중상해 그리고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설사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그리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이제 보험사들이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뭐 이런 광고 들어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아차해서 신호위반해서 사고가 났어. 형사합의가 필요해. 운전자 보험. 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운전자 보험. 그렇죠? 내가 다쳤어. 운전자 보험. 그래서 요즘에는 자동차 보험의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보험사들 간의 경쟁들이 붙어가지고요. 운전자 보험의 영역. 그래서 뭐 형사합의의 한도가 엄청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 비용의 한도를 또 엄청 올린다든지 아니면 가입자가 이러한 사고들을 내서 벌금이나 또는 면허 취소됐을 때 그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이러한 상품, 운전자 보험 상품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보험 영역은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 영역이 우리가 지금 다른 과목, 우리 저 3보험 과목에서 학습하셔야 될 영역이긴 하지만 자동차 보험하고는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일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진행하고 있는 이제 사건인데요. 22살 먹은 대학생이 아차하는 실수로 이제 교통사고 야기를 했고, 불행하게도 이제 보행인이었던 피해자는 치료하시던 도중에 사망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이 대학생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제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들이 혹시라도 사고를 낼까봐 운전자 보험을 사고 나기 2주 전에 가입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다행인 것은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 가입돼 있고요. 운전자 보험 2주 전에 가입하셨고, 이렇게 되니까 유족 측 입장에서도 굳이 뭐 피해자의 처벌을 원해서 뭐 한 젊은 잠깐의 실수를 한 젊은 학생의 앞길을 막기보다는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해주고 처벌을 최대한 관대하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장래에 예상할 수 없어 발생할 수도 있는 보험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바로 손해보험이다라는 이러한 것이 이제 바로 손해보험의 역할, 그리고 그러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 책임을 보상해 주는 것이 배상책임보험의 역할이고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 바로 자동차 보험의 배상책임보험 조항이라고 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법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는 이제 도급인 책임이나 뭐 사용자 책임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왜 미리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이라는 특별법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특별법 안에서 운행자 책임이라는 무과실 책임주의의 한 유형인, 한 종류인 운행자 책임에 따라서 대부분의 실제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외에 자동차의 소유자라든지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운행자 책임이라는 법률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운행자 책임이라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법이 시행되기 이전 그 시절에는 어떻게 됐을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한번 결부를 시켜보시고, 둘째,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보상보험법이라는 그 운행자 책임이라는 이러한 법률상 책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러한 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구나 있구나 하는 부분까지 좀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차를 정비를 위해서 맡겼을 때요. 정비업자는 도급업자가 되고요. 차의 정비를 맡긴 사람은 도급인이 됩니다. 이때 정비업자가 운행을 하던 중에 보행인을 충격해서 보행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정비업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자배법 시행하기 이전의 사고라면 더 이상의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죠? 자동차의 정비를 의뢰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는 한 책임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자동차라는 것이 위험한 물건이죠. 그렇죠. 사람이 참 편리하기도 하고 또 그 경제적인, 사회적인 효율성이 올라가기도 하는, 그렇기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비례적인 부분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라고 할 것이에요. 이때 운행자 책임이라는 자동차 손해보상법상 책임이 없다는 전제라면 이때는 자동차의 정비를 맡긴 소유자를 비롯한 이러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법률상 책임이 없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동차 손해보상법상 운행자 책임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공작물 책임. 자,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자동차의 하자라는, 자동차도 공작물에 해당하니까요. 자동차의 하자라는 공작물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했던 원인 중에 자동차의 하자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교통사고, 거의 99.9% 이상 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 있어서 사고의 원인은 자동차의 문제가 아니고 운전을 한 사람의 문제가 될 것이죠. 따라서 민법상 특수불법행위 무과실 책임주의에 해당하는 책임인 공작물 책임을 자동차 사고에서는 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신 내용 중에서 갑자기 급가속된 자동차로 인해서 운전을 하던 할아버지가 그 안에 타고 있던 손자, 손녀들이 처참하게 피해를 입는 그런 사고에서 그 운전을 하신 분은 어떤 주장을 하시죠? 그렇죠. 자동차가 결함이 있었다. 그 결함을 입증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 수가, 정말 첩첩산중을 헤치고 나가더라도 자동차 제작회사나 또는 그 자동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작물 책임이라든지 또 이와 결부된 제조물 책임 등과 같은 것을 자동차 사고에서 결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공작물을 소유하고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됐고, 그에 따른 문제 제기에 따라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운행자 책임이라는 책임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공동 불법 행위, 즉 우리가 이제 우리 흔히 우리 이 자동차 보험, 특히 자동차 사고의 과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굉장히 유명하신 변호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몇 대 몇 하고 이렇게 뭐 각종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고, 예, 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해주시는 우리 변호사님 계신데, 자, 이런 이제 몇 대 몇 하는 이런 사고들이 바로 이제 공동 불법 행위예요. 자, 과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에게 책임이 있고 없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과거에는 그다지 사고 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 그만큼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내가 과연 잘못이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떤 과실이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도 또 우리가 접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한 문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상호 간의 과실 비율이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우리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각 손해보험사들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협약을 맺고 있냐면, 일단 과실이 몇 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실이 높아 보이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1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그 차가 가입된 보험사가 먼저 하고, 그렇지. 두 번째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있고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 있다면 종합보험 가입된 차량이 먼저 하고, 자, 그리고 승객이 탑승한 보험사라면 승객이 탑승한 보험사가 먼저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서로 상호 협정을 맺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 불법 행위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피해자가 실제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고 또 종합보험에 가입된 보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협정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또 이제 법률상 책임으로는 국가배상법상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국가배상법이라는 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이러한 이제 공적 기관이 피해자인 국민에게 특별히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데요. 이 법률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적 단체가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자동차 손해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은 또 별도로 부과하고 있고요. 즉 국가가 소유한 자동차, 뭐 예를 들면 뭐 관용 자동차라고 하는 이런 자동차들에 대해서도 국가배상법만 책임만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도 부여하도록 있고요. 자,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즉 우리가 이제 이 길을 가시다 보면 공무수행이라고 써 있는 그런 자동차들이 있어요. 그런 자동차들이 바로 관용 자동차고요. 또 우리 경찰차, 소방차 이런 차들이 전부 다 관용 자동차예요. 이러한 자동차들은 그래서 국가배상법상 책임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자동차 보험, 관용 차량 특별약관이라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가 아닌 예를 들면 뭐 전차, 그렇죠? 그리고 뭐 자주포, 그리고 군용 차량, 일반 번호판이 달려 있지 않은 이런 차량들은 비록 도로를 달릴 수는 있지만 우리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차량으로 인해서 그러한 군수품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요즘에는 자동차 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국가가 피해자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법률상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아니고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법률상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제가 계속 몇 번 언급해 드린 것처럼 자동차 손해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운행자 책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뒤에서 학습하시는 약관에 따른 보상 책임 이 부분도 원활하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특히 2차 시험에서 자동차 보험이 4과목 중에 한 과목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학습을 하는 양이나 시험의 난이도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과목입니다. 그 높은 과목을 뚫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법률상 문제, 그 중에서도 운행자 책임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법률적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포자기해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본격적인 운행자 책임 이제 학습을 하시기 전에 그 외에 관련된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이제 법률적인 문제들 먼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째, 고의 과실입니다. 자, 여러분, 보험에 있어서 고의는 보험과 가장 상극이에요. 즉, 보험은 기본적인 전제가 우연성, 그렇죠. 일부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우연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고의 사고는 우연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고 모든 보험에서 면책,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의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 행위자가 그 행위를 의욕, 그렇죠. 내가 주먹을 뻗었어, 저 사람을 때릴 거야, 저 사람이 다치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고의라고 할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과실이라는 것은 예견 가능성 또는 회피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신호위반을 했어요. 네, 사고 날 수도 있겠지, 알 수 있겠죠. 예견, 이해, 그렇죠. 두 번째, 저기서 차가 오네, 내가 피해야 되겠는데 피하지 못했어, 그렇죠. 회피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과실이라 하고 결과적으로 과실이라는 것은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의 사고나 과실 사고가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고의 사고는 우연성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요. 자동차 보험에서 원칙적으로 면책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해당 담보별 내용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보상을 해주냐면 이제 뒤에 부분에서 우리 자세히 학습을 하겠지만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또는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그 당사자 외에 다른 법률상 책임이 있는 그 피보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의 사고는 면책이라고 할 것이고요. 자, 과실 사고에 있어서는 바로 이제 이 과실 사고가 진정한 자동차 보험 배상 책임에 있어서 이제 보상의 대상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과실이 있다면 아까 우리가 반의사 불벌죄 14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4개 예외 조항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중과실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당연히 과실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로 그래서 이제 실제 사고가 생겼을 때는 과속이 있는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중과실을 참작할 또는 현저한 과실이라는 과실 요소를 참작할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험사 직원들이 계속 확인하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과실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상속 부분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자 지금 많이 감소했긴 했지만 아직도 사망사고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요.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때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상속의 부분에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고요. 자, 상속 순위를 좀 먼저 간단히 보면요. 제 1순위는 직계 비속, 제 2순위는 직계 존속, 제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 반계 혈족이고요. 자, 이때 배우자의 특칙이 있는데요.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있으면 직계 비속과 동순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고요. 직계 존속이 있을 때는 직계 존속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자, 심지어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배우자가 최우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즉 형제 자매나 사촌인의 반계 혈족보다 높은 순위의 상속인이고, 여기에 더해서요,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었을 때는 다른 공동 상속인에 비해서 5할에 50% 가산해서 상속을 받게 돼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보면요. 자, 직계 비속 2명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 직계 비속에 비해서 배우자가 5할을 가산하니까 결과적으로 자녀 2명은 각각 7분의 2, 7분의 2 상속을 받고요. 배우자는 7분의 3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 이제 상속과 관련돼서 이제 태아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자, 태아는 상속 순위에서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즉, 아직 엄마 몸에서 나오지는 못했지만, 예, 그렇죠. 사람이 아직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예, 상속 순위에서 태아는 태어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도 태아는 태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복중에 태아가 있고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한다면 그 태아는 그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상속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아와 관련된 상속 문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대습 상속과 동시 사망인데요. 자, 대습 상속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원래 상속을 받았어야 될 사람이 상속 결격 사유가 있어서 상속인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 그분들, 자, 이런 경우죠. 할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 상속순위 제1순위는 직계 비속이니까 고모나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들은 상속을 받는데 우리 집은 상속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속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제 아버지의 자식들과 배우자, 어머니까지 되겠죠. 이분들이 아버지 몫을 대신해서 받는 것이 바로 대습상속인데요. 자, 그래서 대습상속은 범위가 밑으로 옆으로 직계비속과 형제 자매에 대해서만 인정되고요. 직계존속 위로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예요. 따라서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었을 때 먼저 결격 사유가 있거나 사망했거나 또는 형제 자매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되었을 때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대습상속인이 즉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매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나머지 원래 받았어야 될 상속 지분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고요. 자, 동시사망, 이 부분은 자동차 사고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동일한 위난, 자, 위난 중에 교통사고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사망한 사람이 수인인 경우에 그 사망의 전후를 증명할 수 없을 때는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이때 동시 사망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에는 사망자 상호 간에는 상속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이 부분도 상속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어떤 교통사고로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사망했다고 하고요. 그 사망이 선후가 밝혀지지 않으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에 따른 상속 문제를 바로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해관계에 걸려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동시 사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서 동시 사망의 추정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상속과 관련된 문제 또 혼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혼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채권 채무 관계와 같이 이런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법률 관계가 한 사람한테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하는 경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A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게 돈을 빌려 주었어요. 그럼 B라는 회사는 A라는 회사한테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합병해서 A라는 회사로 다 같은 회사로 돼버렸어요. 이때 B 회사가 갖고 있던 채무는 굳이 A 회사로 동일하게 귀속이 됐는데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사고에도 이런 경우, 미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즉 동일한 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속인이 동일인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보험사가 과연 그러한 배상 책임을 지는 이런 경우에 보험사의 보상 책임도 소멸하는가 하는 부분의 문제가 바로 상속에 있어서,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혼동의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해자 및 혼동의 문제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혼동의 범위를 넓혀주면 넓게 인정이 될수록 되게 좋겠죠. 왜? 보험금이 나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채권 채무 관계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니까.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속인이 동일인이 되는 것으로 채권 채무 관계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더군다나 별도의 보험료를 받고 있는 보험회사 너희들이 그러한 주장을 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속인이 동일인이 된다 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특별한 경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아버지가 미혼의 아들을 차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아들이 사망했어요. 이때 미혼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상속 순위는 직계 존속이 상속인이 될 것이고요. 직계 존속인 아버지가 상속인이 된 거죠. 결국은 사고로 배상을 해줘야 될 사람이 사고로 인한 배상금을 받을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경우죠.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혼동이 발생한다라고 인정을 해서 보험사도 보상 책임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이고요. 따라서 상속과 관련된 문제, 그 중에서도 혼동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속인이 동일인이 되는 경우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특별한 경우는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해 두시고, 자, 가해자 및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예시 사례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예시 사례를 구분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동의 문제는 자동차 보험에서 주기적으로 여러 번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통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출제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꼭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교통사고 발생하면 합의했어, 합의금 받았어, 뭐 얼마 받았어,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바로 이제 이게 합의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보험사는 왜 피해자와 그렇게 기를 쓰고 합의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요. 합의를 하면 어떤 손해가 어떻게 벌어지든 간에 그 합의를 하는 그 순간에 모든 채권 채무 관계는 종결되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들은 피해자들하고 그렇게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합의라는 것은요, 당사자의 분쟁, 그렇죠. 피해자와 가해자, 피해자와 보험사 간의 이러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법률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우리가 피해자분들이 흔히 합의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되냐면 후유증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합의의 효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만약에 합의의 효력이
손해액이 10억 원 예상되는데 1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했다.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사회 경험이 정말 없이 시골에서만 계셨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 이건 정말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합의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합의라는 것은 합의할 당시에 그때의 재반 상황, 조건, 환자의 상태 등을 기준으로 그냥 해서 합의를 한 것뿐이다. 따라서 그거와 관련 없이 어떻게 예상할 수 없었던 확대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그 당시에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새롭게 채권 채무 관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관계가 있는 것, 이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추가적인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유연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합의의 효력이라는 것은 모든 채권 채무 관계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교통사고 피해가 생겼을 때는 합의를 할 때는 한 번쯤은 신중하게 나의 상황이나 상태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자동차 보험의 기본적인 구조와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과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법률상 책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법률상 책임에 대한 문제까지 이제 여러분 우리 1차 시에서 같이 학습을 하셨고요. 자, 2차 시부터는 이제 운행자 책임이라는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 같이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이제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동차 보험 제1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